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치매 걸린 78세 할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 아들. 하지만 아들이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재산 15억 원.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의 진짜 규모를 알게 된 아들은 경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산에 버려진 할머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박순덕, 78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여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선, 그리고 손자 준호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덕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설탕을 넣고 또 넣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때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미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순덕의 등 뒤에서 민수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순덕의 귀에도 들렸다. 어제도 가스레인지 2개나 켜놓고 잠드셨잖아요. 집이 불날 뻔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설탕을 5번이나 넣으셨어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알아,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어요. 제가 직장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준호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어머니까지 돌보려면 제가 미쳐요. 순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다. 어머니 또 뭘 깨뜨리셨어요? 미선이 짜증스럽게 달려왔다. 미안해.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 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다치기만 해요. 미선이 순덕의 손을 밀쳐냈다. 그 순간 순덕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날 밤 순덕은 자신의 방에서 민수와 미선의 대화를 엿들었다. 목소리가 커져서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진짜 한계예요. 오늘도 어머니가 준호 도시락에 소금을 1컵이나 넣으셨어요. 준호가 먹다가 토했다고요. 그러게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그리고 어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진공 청소기까지 돌리시면서요. 이웃집에서 항해 전화까지 왔다고요. 아, 정말? 네, 그리고 낮에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민수는 어디 갔니? 준호는 학교 갔니? 하루에 100번도 넘게 물어보세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제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요.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걱정돼서요. 이번 달에만 가스 안전점검원이 3번이나 왔어요. 그렇게 심하나?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돈도 자꾸 잃어버리신다고 하세요. 어제는 통장을 3개나 찾으셨다가 못 찾겠다고 울고불고 하셨어요. 결국 어머니 지갑에서 나왔는데.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할게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까지? 내 준호도 요즘 집에 있기 싫어해요.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해요. 준호가 그런 말을? 네, 어제는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어머니가 그 친구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미선아 하시면서 따라다니셨어요. 준호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순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손자까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일주일 후 민수가 순덕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드라이브 나가실래요? 드라이브? 순덕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민수가 자신과 어디를 같이 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네, 공기도 좀 쐬시고 산에 가서 산책도 하고요. 어머니 답답하시잖아요. 그래, 좋구나. 순덕은 기뻤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뜬 것이다.
미선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순덕이 옷을 입는 동안 부부가 주고받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만 순덕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차에 오른 순덕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야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오는 곳이었다. 민수야,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네, 어머니. 민수의 대답은 짧았다. 민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순덕은 보지 못했다. 여기서 내리세요, 어머니. 민수가 산기슭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산책로 입구에요. 여기서 좀 걸으세요. 공기 좋잖아요. 너는 안 가니? 저는 차에서 전화 좀 받을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혼자 천천히 걸으세요. 순덕은 의아했지만 민수의 말에 따라 산책로로 들어섰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도 곳곳에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 보였다. 30분쯤 걸었을까? 순덕은 벤치에 앉아 쉬면서 민수를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전화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순덕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민수의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민수야! 민수야! 순덕은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해가 져서야 순덕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다. 다행히 등산로 입구였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하산하는 등산객들이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순덕을 발견하고 마을까지 태워다 주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저기, 저 집이에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집을 가리켰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미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순덕이 들어오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어요.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 민수야, 너 나를 산에 버리고 왔잖니? 뭐라고요? 어머니, 또 헛소리 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아니야. 분명히 너가 나를. 어머니 또 시작이에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 치매 때문에 없던 일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 후로도 민수의 드라이브 제한은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 오늘도 공기 좀 쐬러 가실까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덕이 거부하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러게요. 밖에 나가셔야 건강에도 좋을 텐데. 미선도 가세했다. 어머니, 저희도 잠깐 시간이 필요해요. 미선의 말에 담긴 의미를 순덕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었다. 결국 순덕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버려진 곳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깊숙한 곳이었다. 민수는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 어머니, 여기서 조금 걸으세요. 저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차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등산로가 있는 곳이어서 다른 등산객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셨다 오세요? 어머니, 제발 헛소리는 그만해요. 민수와 미선의 반응은 똑같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민수는 점점 더 깊숙한 곳에 순덕을 버렸다. 그리고 매번 순덕이 집으로 돌아오면 놀란 척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또 헛소리 하세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순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정말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산에서 헤매다 돌아올 때마다 순덕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 넘어져서 생긴 멍, 가시에 찔린 손등. 어머니 또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미선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순덕에 대한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 특히 미선은 순덕을 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순덕을 향한 미선의 핀잔이었다. 미안해.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쿵쿵거리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해요? 어제도 위층에서 항의 왔잖아요. 그래도 밥은 해야. 어머니가 하신 밥은 어차피 못 먹어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주무세요. 순덕은 할 말을 잃었다. 평생 가족의 밥을 해주던 자신이 이제는 그것마저 금지당하고 있었다. 손자 준호와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한때 할머니를 따르던 준호는 이제 순덕을 피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학교는 재미있니? 네, 준호의 대답은 성의 없었다. 할머니가 용돈도 줄까? 괜찮아요. 준호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급히 방에서 나가버렸다. 준호가 왜 그러지? 순덕이 민수에게 물었다. 어머니, 준호도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이상한 행동? 어제도 준호 친구들이 왔는데 어머니가 그 친구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따라다니셨잖아요. 순덕은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준호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친구들도 다 보고. 민수의 말에 순덕의 마음은 아팠다.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어머니,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병이라고요. 어느 날 순덕은 우연히 미선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언니 정말 못 살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미선은 부엌에 있다가 거실로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순덕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들은 것이었다. 응, 치매 걸리셔서 하루 종일 이상한 짓만 하셔. 어제는 냉장고에 신발을 넣어놨어. 그것도 양쪽 다? 순덕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요즘 자신의 기억이 믿을 수 없어서 확신할 수 없었다. 요양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씩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게다가 시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하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미선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아니, 이건 전화 말하기 그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응.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해.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깨져. 준호도 요즘 집에 있기 싫어하고.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빨리. 아니,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하루빨리 시설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피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정말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는 것일까? 며칠 후 순덕은 민수와 미선이 심각하게 대화하는 것을 또다시 엿들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돼요. 어머니가 어제 가스레인지 다 켜놓고 나가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어! 네. 그리고 이웃집 할아버지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미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준호 방에 들어가셔서 계속 민수야, 민수야 하시면서 흔들어 깨우셨어요. 준호가 무서워서 우리 방으로 왔잖아요. 그런 일까지! 네.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머니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해요. 철이라는 단어에 순덕은 소름이 돋았다.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돈이... 돈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어머니가 실수로 불이라도 내면 어떡해요?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정말요? 빨리 해주세요. 저는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순덕은 절망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이 자신의 집이었고 이 가족이 자신의 전부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다시 한번 순덕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덕이 강하게 거부했다. 싫어, 안 갈래.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공기 좀 쐬러 가는 건데. 안 가. 절대 안 가. 순덕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 답답하시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미선도 나서서 순덕을 설득했다.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오면 어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병원? 순덕은 귀가 번쩍했다. 정말 병원에 가는 것일까? 네, 치매 전문 병원이요. 약도 새로 처방받고요. 결국 순덕은 병원에 간다는 말에 속아서 차에 올랐다. 하지만 민수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차는 도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1시간, 2시간을 달려도 병원은 보이지 않았다. 민수야, 병원이 이렇게 멀어?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민수의 대답은 짧았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깊고 깊은 산속이었다. 민수야, 여기는 어디야? 병원이 이런 곳에 있어? 곧 나와요. 하지만 병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는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휴대폰 신호도 닿지 않는 곳 같았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민수가 깊은 산속 한복판에서 차를 세웠다. 민수야, 여기는 너무 무서운 곳이야. 병원은 어디 있니? 조금만 걸으면 나와요. 어머니 혼자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번에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민수야, 제발 나는 무서워. 어머니, 빨리 내리세요. 민수는 아예 순덕을 밀어냈다. 순덕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민수는 곧바로 차를 돌려 떠났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자신이 착각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산에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깊은 곳에. 민수야, 순덕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첫날 밤 순덕은 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을 보냈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 마이너스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 둘째 날 순덕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물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근처에 작은 계곡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먹을 것은 없었다. 손바닥만 한 야생 열매 몇 개가 전부였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덕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셋째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 정도였지만 점점 강해졌다. 순덕은 큰 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지만 옷은 금세 젖어버렸다. 춥다, 너무 춥다. 순덕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넷째 날 비는 더욱 강해졌다. 계곡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순덕은 높은 곳으로 피해야 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추위와 습기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섯째 날 순덕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열이 났다. 젖은 옷 때문에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한 것 같았다. 민수야, 미안해. 순덕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미안함이 더 컸다. 여섯째 날 순덕은 의식을 잃었다. 큰 바위 밑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덕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꿈인가 싶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덕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등산복을 입은 청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철수예요. 마을 이장님 아들이에요. 철수였다. 순덕이 사는 마을의 이장 김봉수의 아들이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가끔씩만 고향에 내려오는 청년이었다. 철수야, 순덕은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철수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깊은 산속이어서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었다. 헬기 구조를 요청해야 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헬기가 오고 있어요. 철수는 자신의 등산용 침낭을 꺼내 순덕을 감쌌다. 그리고 보온병에 있던 따뜻한 차를 조금씩 먹였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는 등산로도 없는 곳인데. 순덕은 대답할 힘이 없었다. 다만 철수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 이상해요. 여기는 일반인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로 1시간 이상 들어와야 하는 곳이고, 길도 험해서 사륜구동 차가 아니면 올 수 없어요. 철수는 의문스러워했다. 1시간 후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 순덕은 응급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순덕은 사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 탈수와 저체온증, 그리고 폐렴까지 겹쳐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의사들은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순덕은 깨어났다. 넷째 날 아침,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순덕의 상태를 확인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산에서 쓰러지셔서 헬기로 구조되셨어요. 순덕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민수가 자신을 산에 버린 것, 며칠 동안 산에서 헤맨 것, 그리고 철수가 자신을 구조한 것까지. 철수는 어디 있나요? 아, 김철수 씨요? 매일 오셔서 할머니 안부를 물어보고 가세요. 지금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철수를 불러왔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철수야,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구나. 천만에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할머니가 계셨던 곳 말이에요. 거기는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다. 철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할머니, 철수야, 나는 민수가 민수 뭐요? 나를 산에 버렸어.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병원에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산에 나를 버리고 갔어. 여러 번이야. 철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순덕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응.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한다고 했어. 철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믿어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철수는 순덕이 퇴원한 후에도 계속 그녀를 돌봐주었다. 자신의 집에 모시고 와서 정성껏 간병했다. 이장 김봉수와 그의 아내도 순덕을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다. 할머니, 제가 조사해볼게요. 정말로 민수 아저씨가 그런 일을 했다면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철수는 먼저 산림청에 문의해보았다. 순덕이 구조된 곳의 진입로를 조사해보니 그곳은 일반인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차로 1시간 이상 비포장도로를 달려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속이었다. 게다가 사륜구동 차량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상해요. 할머니가 혼자 이런 곳에 갈 리가 없는데. 철수는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주변 CCTV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어요. 철수야. 그런데 누가 믿을까? 할머니, 증거가 있으면 믿을 거예요. 철수는 경찰서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경찰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순덕이 구조된 장소의 특수성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CCTV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순덕이 실종된 날 민수의 차가 그 산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포착된 것이다. 2명이 타고 들어갔다가 1명만 타고 나온 것도 확인되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철수는 분노했다. 어떻게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그런 위험한 곳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철수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순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의 잘못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다. 할머니,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런데 할머니,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노인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 아저씨도 벌을 받아야 해요. 철수의 말이 맞았다. 순덕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그래. 신고하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CCTV 영상, 산림청 자료, 그리고 순덕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다. 민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처음에 민수는 완강히 부인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어머니를 산에 버려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그 산에 갔다가 혼자 나왔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경찰의 추궁에 민수는 결국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치매 때문에 저희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말입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민수의 변명은 궁색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노인학대 및 유기죄로 기소되었다. 며느리 미선도 공범으로 조사받았다. 그녀 역시 남편의 행동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했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순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그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철수가 위로했다. 나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순덕은 의외로 담담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할머니, 철수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순덕은 평생 모은 재산이 상당했다.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까지 합하면 15억에 가까운 돈이 있었다. 민수가 알고 있는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다. 은행에 가자. 순덕은 철수와 함께 은행을 찾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시작했다.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돈을. 은행 직원이 당황했다. 총 얼마나 됩니까? 초억 정도 되겠네요. 은행 직원들도 깜짝 놀랐다. 순덕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제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하시겠습니까?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을 짓는 데 써주세요. 그리고 그 시설의 이름은 순덕 할머니의 집으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순덕의 뜻을 정확히 기록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순덕은 부동산을 매각했다.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과 농토 그리고 산에 있는 임야까지 모두 팔았다. 민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철수가 걱정했다.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순덕은 정말로 홀가분해 보였다. 평생 그 돈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보니 별것 아니더구나. 마지막으로 순덕은 민수에게 편지를 썼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놀랐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15억이 넘는 돈이야. 너희가 알고 있던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어. 그 돈을 모으느라 나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다.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고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니?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짐이 된다고 해서 산에 버렸지?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 민수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돈은 모두 없어졌다.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갔어. 치매 환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쓰일 거야. 나를 버린 아들보다는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이것이 내 복수다. 너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겠다. 다만 너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이야.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나는 이제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편지를 보낸 후 순덕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철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실까요? 철수의 어머니가 제안했다. 좋아요. 순덕은 기꺼이 동의했다. 이제는 산책이 무섭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을 버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순덕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한 일을 알고 있었고 같은 부모로서 분노하고 있었다. 순덕이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아들은 혼나야 마땅해요. 할머니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사람들의 격려는 순덕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민수와 미선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재판에서 민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의 징역형이었다. 미선도 벌금형을 받았다. 더 큰 충격은 순덕의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상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선이 울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놓고 계셨다니. 이제 어떻게 살아요? 변호사 비용에 벌금에 집도 팔아야 하는데. 그들은 순덕을 원망했지만 이제 와서는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몇 달 후 순덕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의 이름이 정해졌다. 순덕 할머니의 집. 이곳은 치매 환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합시설이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갖춘 종합시설이었다. 할머니, 시설 이름을 할머니 성함으로 지었어요. 자선단체 관계자가 알려주었다. 고맙습니다. 순덕은 진심으로 기뻤다. 그리고 이곳 명예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할머니만큼 이곳의 취지를 아는 분이 없어요. 순덕은 기꺼이 승낙했다. 순덕 할머니의 집에서 순덕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곳의 노인들은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홀로 된 분들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서로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순덕이 할머니, 고마워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홀로 된 분이었다. 뭐가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순덕은 밝게 웃었다. 시간이 흘러 순덕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지냈다. 순덕 할머니의 집에서의 생활은 충실했다. 아침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낮에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거나 독서를 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간병인 미영이 물었다. 좋아요. 매일매일 좋아요. 순덕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저희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미영은 정말로 순덕을 좋아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순덕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순덕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할머니, 손자분이 면회 왔어요. 직원이 알려주었다. 면회실에 가보니 민수의 아들 준호가 와 있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준호야, 우리 준호구나. 순덕은 손자를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빠가 그런 일을. 준호는 아버지 대신 사과했다. 아니야. 준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준호야. 순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손자는 달랐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라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는 그 후로도 종종 할머니를 찾아왔다. 순덕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다. 몇 년이 지나 순덕은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순덕 할머니의 집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다. 어느 날 순덕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다가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많지 않았다. 민수와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손자 준호만이 유일한 혈육이었다. 결국 철수와 순덕 할머니의 집 식구들, 그리고 준호가 순덕의 마지막을 지켰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철수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순덕은 마지막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야, 사랑에 좋은 사람 되렴. 순덕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순덕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순덕 할머니의 집 어르신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민수도 몰래 장례식에 참석했다. 멀리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순덕의 복수는 완벽했다.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서 모든 재산을 빼앗았고 그 돈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민수는 평생 어머니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순덕의 진짜 승리는 복수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순덕 할머니의 집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그곳에는 순덕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와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 순덕의 무덤 앞에는 항상 꽃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꽃을 바치고 갔다. 준호도 매년 할머니의 기일에는 반드시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요. 산속에서 버려진 한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며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순덕은 마지막까지 승리했다. 사랑으로 이긴 것이다.